안녕하세요. 파인더스의 송현정입니다. 19세기 후반 인상파 화가들이 세상에 이름을 알릴 때 밤하늘을 좋아했던 화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인상파 화가들은 햇살의 변화를 연구했지만 그는 유독 밤을 즐겨 그렸습니다. 그는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주목받지만 생전에는 단 한 장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을 만큼 그가 살던 시대에서 외면당한 화가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살다가는 굶을 수도 있다는 말은 그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요? 오늘은 네덜란드 태생의 가난하고 외롭고 불우한 삶을 살았던 후기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검푸른 밤하늘을 바탕으로 밝고 환하게 빛나는 초승달과 11개의 빛을 발하는 별들이 보입니다. 짧게 끄는 선과 굵게 찍은 점으로 거칠게 표현한 붓터치들은 마치 우주의 운석들을 빨아들일 것처럼 꿈틀거리고 소용돌이치는 구름이 되어 하늘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하늘을 보고 있자면 우리 가슴도 뭔가가 요동치며 끓어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기라도 하는 듯 종말의 환상과도 같은 격정의 밤하늘은 묵시의 한 장면처럼 우리를 격동에 사로잡습니다. 하늘의 드라마틱한 부산함과는 달리 아래 마을은 평온함과 고요함으로 밤이 깊어갑니다. 그리고 밝은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에는 집집마다 노란 불빛이 창문 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잠든 마을에 포근함을 더해줍니다. 이 그림 속 마을은 실제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그림은 고흐가 죽기 1년 전 입원했던 정신병원의 병실 창문을 통해 바라본 쌍레미의 풍경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당시 2층 고흐의 입원실에서는 이런 마을 풍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 중앙에 뾰족하게 솟아오른 교회 첨탑도 쌍레미 교회가 아닌 뉴넨의 교회 첨탑입니다. 아마도 고흐는 쌍레미의 풍경과 뉴넨을 오버랩해서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칡백나무가인 사이프러스는 블랙과 짙은 녹색인 파인그린과 브라운을 더해 어두운 실루엣을 만들고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꿈틀대며 하늘을 향해 치솟는 사이프러스의 신비로운 움직임은 하늘에 굽이치는 큰 힘을 견제하는 또 다른 힘의 포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프러스의 역할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마을 위 초승달의 환한 색조를 어두움으로 받아 색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와 달리 곳곳의 작은 올리브 나무들은 사이프러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 잔잔하고 포근하게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고흐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림의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이듯 밤하늘의 밝고 환상적인 꿈의 세계가 마을을 환하게 비추긴 하나 우리의 시선과 감정은 그 빛나는 별빛을 따라 조용히 밤을 지새는 마을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그린 고흐의 선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고흐가 가득 품고 있었을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채워집니다. 그는 쌍레미의 밤 풍경을 사실적으로만 그린 것이 아니라 사실과 상상 사이에 고향 풍경을 그렸습니다. 세상의 밤은 어둠이 지배하지만 고흐의 밤은 하늘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오히려 빛 속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동시에 마음속 감정을 담아내 표현했던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고흐의 모든 그림들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림입니다. 균형, 리듬, 비율, 강조, 조화와 다양한 표현, 조형적 요소를 모두 갖춘 걸작이죠. 그래서 고흐의 대표작으로 뽑히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이제까지 가장 많이 포스터로 제작되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는 1941년 어느 개인 수집가로부터 이 그림을 사들였는데 지금은 파리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처럼 우리 시대의 모나리자로 평가받으며 값을 정할 수 없는 프라이슬리스 그림으로 인정받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르네상스 화가들이 메디치 가문 등의 후원을 받아 비교적 안정된 작업을 했던 것과 다르게
자기 시대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채 어렵고 가난한 현실을 살아야 했던 고우의 삶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우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 깊은 우울증과도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가족, 친구, 사회, 시대와 불화했고 시간이 갈수록 내면의 소외감과 고립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찾아와준 파리의 동료 폴 고갱과의 우정도 여러 다툼과 갈등으로 괴로워지게 되죠. 급기야 고갱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고우 자신의 귀를 잘라버리는 충동적인 자해 사건으로 이어져 고우는 결국 쌍레미의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그 시기에 그려졌습니다. 정신병원에서 고우는 동생 테오에게 이런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해 뜨기 전 오랫동안 창문 밖 풍경을 봤는데 아주 큰 새벽별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의 미래 여정을 새롭게 꿈꾸고 있었을 고우의 모습이 선명히 그려지네요. 그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나는 별들을 꿈꾸며 내 꿈을 그릴 거야. 별이 빛나는 밤은 아주 다양하게 해석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우가 그림을 그렸던 1889년 6월 16일에서 18일 밤에 실제 별들을 사실적으로 그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선형으로 소용돌이치는 별들의 모습은 은하계나 성운과 같은 실제 우주가 보여주는 모습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갱과 나눈 편지에서 올리브 동산을 그리고 있다고 쓴 대목을 통해 고우는 자기 자신의 겟세마네를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모든 고우의 그림이 다 성경의 알레고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11개의 별들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그림에 그렸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은 11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 이야기를 했다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고우가 이런 요셉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신병원이라는 구덩이에 갇혀 있지만 꿈 이야기를 그림으로 자신의 삶도 요셉처럼 회복될 것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알레고리적인 해석입니다. 칡백나무와 관련된 해석도 있습니다. 칡백나무는 공동묘지 또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에게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우는 어두운 칡백나무를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죽음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 밤의 어둠을 통해 소망을 그렸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화가가 자기의 영적인 운명의 새로운 각성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소용돌이치며 밝게 비추는 하늘의 별들과 달빛이 조용한 마을을 감싸듯 덮고 있는 이 이미지는 우리의 시선이 하늘의 별빛으로 시작해 이내 평온하게 보이는 마을 쪽으로 옮겨지면서 새로운 소망을 경험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우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지만 그림을 통해 그는 자유롭게 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불우한 삶을 받아들입니다. 비록 죽음이 임박했을지라도 하늘의 별빛이 비추는 동안은 내 삶에 소망이 있다는 걸 깨닫는 운명적인 자기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칡백나무는 자신의 과거를 상징하지만 별이 빛을 발하는 하늘은 자신의 미래이고 소망입니다. 어쩌면 고우는 자신의 운명을 밤하늘의 우주적인 별빛의 아름다움 속에서 발견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는 더욱 소망이 돋보이는 밤하늘을 사랑하고 내면 속 깊은 곳에 있는 인간성의 참된 모습, 그리움의 원형을 표현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고우처럼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나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던 고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